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판을 읽어라.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자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오늘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MC 아직은 네, 아직 남아 좀 봐야 있지만 되죠. 네. 시장 흐름이 과연 그 후로 어떻게 좀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일단 뭐 지금 FOMC가 이제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연휴 기간에 나오면서 과연 이제 어떠한 결과에 대한 부분 뭐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베이비컷 뭐 25bp 인상 쪽으로 좀 더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9월달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 특히 이제 매파적 이제 의견을 갖고 있던 연준 위원들도 전부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9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보다는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고용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매파인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아니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 연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9월 달부터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낮출 것이다라는 쪽으로 뭐 포커스 좀 더 집중화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그 기준금리를 25bp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50bp를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더 시장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 일부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용 사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50bp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뭐 계속 지금 뭐 CPI가 계속 발표되고 매월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를 보면 5.25에서 5.5%.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금리는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9%일 때 만들어졌던 기준금리인데 뭐 물가가 9%에서 2%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준금리 5.25에서 5.5가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고용지표라는 게 이제 후행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한번 나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낙하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우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bp 인하가 맞지 않느냐라는 또 뭐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bp냐 50bp냐 참 얘기가 많습니다. 월가에서는 50bp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단행이 되면은 그렇다고 시장이 오를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바로 이제 10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시장 분위기로는 뭐 인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한은에서도 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그 8월달 금융통화위 8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 관련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그 이에 따른 가계부채 그러니까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 그다음에 금융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집값이나 뭐 가계부채를 제외한다라고 보면 국내 경제 상황에서 보면 기준금리는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 수준을 보면 지금 국내 물가가 2%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높게 치솟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만약 집값을 뺀다라고 보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반대했던 논리, 그러니까 동결을 해야 된다는 논리처럼 집값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0월 달에도 쉽게 그 기준금리를 내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DSL을 뭐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상금리를 올린다든가 하면서 지금 이제 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느니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가계대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보다는 이런 게 좀 더 가시화되는 11월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가 하지 않고 동결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저는 이 측면도 좀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있다. 어쨌든 금리 차이가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로 인해서 뭐 환율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일단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은 원화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이제 뭐 달러화가 계속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많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약세가 되면 뭐 원화도 당연히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달러 약세가 꼭 좋은 거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엔화와 지금 연동돼 있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엔화가 강세로 바뀐다라고 하면 엔캐리 자금에 대한 그런 이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월 초에도 엔캐리 자금의 청산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급락, 급등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상당히 불안한 그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뭐 최근 상황도 만약 이런 식으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그런 또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자극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그 외화 대출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아니면 뭐 수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업군 중심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공주 아니면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그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뭐 장기 채권 쪽이나 뭐 부동산 쪽으로 자금의 이탈될 가능성은 없는지. 안 그래도 지금 주식 시장에는 거래 대금이 거의 가뭄 수준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자금이 좀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자금 이동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않다? 네. 일단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채권에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는 뭐 위험성 자산이 주식 쪽으로 조금 옮겨올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과연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국내 주식 시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주식시장과 이제 경제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같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금을 뭐 좀 더 조달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으로의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자금이 채권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과연 부동산으로 유입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국내 증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외적인 변수가 여전히 시장을 좀 억누르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가 여전히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팽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 초에 계속 그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지금 8월달 이후에 5조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원 이상의 정도의 지금 순매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을 지금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지금 미국 국내에서 이제 중요한 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글로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횡보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캐리 자금의 청산 우려감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이번에 미국에서 25bp를 단행을 하든 50bp를 단행을 하든 앞으로는 금리 인하 기에 접어드는 추세가 펼쳐질 겁니다. 최대 수혜주 다양한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가장 주목을 하실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 뭐 가장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R&D가 필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그런 이제 자금 조달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글로벌 빅파마의 다양한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 이후에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로 시작을 해서요. 뭐 최근 들어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펩트론도 뭐 얘기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 중심으로는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뭐 관련된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 관련된 그런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와 맞물려 있는 게 미국 FDA 승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일단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여러 이제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보다 좀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이 이번에 이제 그 렉나자를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의 자금력과 그다음에 바이오벤처의 기술력이 합쳐진 그런 이제 결과물이었다라고 보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제약사나 아니면 바이오벤처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좀 큰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움직였었던 뭐 유한양행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웅제약이나 뭐 중군당 같은 경우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렉나자와 같은 오스코텍도 있겠지만 현재 뭐 유한양행과 관련된 이런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뭐 인벤티지램이나 아니면 뭐 그런 기업들한테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비만 치료제 뭐 당장의 뭐 수익보다는 아마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맞춰서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CDMO 뭐 단기적인 뭐 이슈몰이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세계 3위의 우시바이오가 뭐 지금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정도의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도 일부를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실적 개선세가 뭐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CDMO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관련주로도 같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그 미국 내에서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뭐 민주공화 양 후보 모두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값 인하를 위해서는 뭐 제너릭이나 아니면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그런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는 사실 알기 어렵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더하기 앞으로는 달러가 그동안의 강세였다면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 폭이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한 그런 방향성이 보이는 팩터인 것 같습니다. 1,300원 연내 좀 깨질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깨기는 뭐 일단 지지선으로 일단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1,300원이. 네, 일단 뭐 깨지면 상당히 뭐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지면 오히려 좋다. 네,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300원이라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여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뭐 단행이 된다라고 해서 당장은 내려가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뭐 만약 1,300원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12월 정도 얘기되면, 그러니까 12월 FOMC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의 움직임 차원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9월달 FOMC는 25bp가 지금 시장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이제 중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뭐 1,300원 이하로 내려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선 아마 연말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아마 내년 정도 접어들면 그나마 1,3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엔화 강세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되면 원화의 환율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일단 원화가 일단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뭐 일부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국내 수출 뭐 같이 그러니까 국내와 경쟁을 하고 있는 뭐 엔화나 아니면 위안화도 같이 강세를 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기업들한테 그렇게 경쟁력의 약화를 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뭐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그리고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반도체 종목들, 저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임이나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보면서 언제 주도주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IT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회복은 어떻게 좀 남은 하반기 어려울까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미국의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의구심이 좀 커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IT 관련된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AI에 관련된 투자는 쉽게 멈추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개별적인 기업 입장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조정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뭐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뭐 국내 기업은 오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수준 되면 특히 뭐 삼성전자 입장을 놓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구간에 있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올해 뭐 지금 분기당 지금 순이익이 뭐 상당히 많이 지금 2분기에도 6조 넘는 그런 이제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너무 그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좀 과하게 지금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내나 지금 9월, 10월 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이 지나가는 아마 11월, 12월 정도에는 충분히 이런 IT 관련주들도 반등할 기회는 충분히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다시 한번 주도주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반도체, 갑자기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주도주 자리를 되찾게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 이어지는 다양한 변동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파넬에 관한 시간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